그래서 현재에도 이미 평당 1,000만 원 시대로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1,000만 원이 우습게 여겨지는 정도로 도급 단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장들을 접근을 해야 되냐면 초기 사업장들 중에서 사업성이 높아서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들의 급매를 노리셔야겠다. 그래서 이런 급매들이 내년에 아마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좀 어두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려던 PF 부실 위기에 신호탄이 쏘여졌는데요.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어제자로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면서 수많은 건설 사업장들이 부실 PF 위기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런 공포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다행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이번 태영건설 사태를 부실 시공사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채권단들을 소집해서 진화시키고 또 딜레이 시키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중국 헝다 사태에서 봤듯이 대형 시공사의 파산 사태는 건설이나 금융,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내년에는 이런 사태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사태가 지속되거나 또는 악화된다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이 부분과 더불어서 부동산 규제 완화책도 빠르게 쏟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덕분에 내년 한 해는 가격적으로나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나 투자 대기자 분들께는 상당히 괜찮은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지난 PF 부실과 또 정비사업의 연계성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죠. 그 영상에 이어서 이번 태영건설 사태로 인한 정비사업들이 맞이하게 될 위기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영상 한번 요약을 해보면서 이번 태영건설 사태의 맥락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민간에서 진행하는 주택개발사업의 금융구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금융구조는 이제 민간에서 시공사가 토지를 직접 매입을 하건 아니면 공공에서 조성한 택지를 분양을 받던지 간에 계약금을 치르면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보통 계약금이 10에서 20% 정도가량을 현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심지어 이 현금 부분조차도 PI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조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또 계약이 치러진 이후에 잔금을 위한 브릿지론이 먼저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이외에 나머지 토지가액을 대출을 통해서 실행을 받게 되고요. 이번에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성수동 2가에서 진행했었던 지식산업센터 이 분양장의 브릿지론을 갚지 못하면서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게 됐죠. 자, 전체 1,600억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 중에서 브릿지론을 실행했었던 432억 원, 이 부분만큼이 현재 미상환되어서 워크아웃으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자, 토지 잔금을 치르면 일반적으로 인허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인허가가 끝난 이후에 본 PF가 시행이 되게 되는데 가장 앞단에 보통 1금융권, 은행이 먼저 들어가게 되겠고요. 보통 후순위로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혹은 캐피탈 이런 대주들이 구성이 되게 되면서 시공사들의 신용도 및 책임 준공 확약을 통해서 본 PF가 브릿지론을 밀어내면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브릿지론은 상환이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기초에 계획했던 대로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수분양자들이 납부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통해서 이자를 납부를 하게 되겠고요. 마지막 준공 시에 수분양자가 잔금을 치르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본 PF 대출의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이런 구조로 금융이 해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택 같은 경우에 입주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일반적인 민간 주택개발 사업이 이런 플로우로 금융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면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은 기존의 조합에게 도급 계약을 통해서 시공사가 이 사업권을 따내게 되죠. 자, 그러면서부터 허그나 HF공사에서 시공사의 건설자금 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보증하는 PF라는 거죠. 아무래도 금리가 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공사의 신용도와 더불어서 이 건설자금 보증으로 비교적 저리로
PF 대출을 끌어오게 되고요. 이 사업비 대출이 똑같은 구조로 조합원들이 납부하게 되는 추가 분담금, 그리고 일반 분양 수분양자들께서 납부하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통해서 조금씩 이자 상환이 들어가고 마지막 준공 시에 수분양자들의 잔금을 통해서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구조로 정비사업의 금융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구조 속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주택개발 사업에는 이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토지에 대한 잔금을 위한 대출이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지만, 조합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로 이미 다 토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장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리스크가 더 낮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도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또 시공사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금리도 굉장히 저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차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0%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합사업이 훨씬 더 리스크가 적은 사업이는 분명하다. 하지만 시공사가 아무 사업장에나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1군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브랜드 네이밍을 걸 수 있는 상급지 혹은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장들 위주로 보통은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조합사업들 중에서는 지방사업장 혹은 수도권 외곽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장들에는 중견건설사까지도 참여를 해서 시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중견건설사의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조합사업까지도 일부 차질을 빚을 수는 있겠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토지 매입 시에 브릿지론을 사용하지 않는 조합사업의 특징상 PF 부실로 인한 자체적인 리스크는 굉장히 적다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 있는 정비사업장들은 1군 시공사가 아니라 1.5군 내지 한 2군 정도 시공사가 참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해당 시공사만의 리스크로 인해서 전체 PF의 부실이 번지게 될 가능성도 일부 존재는 하겠다. 그리고 조합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 HF나 허그에서 보증하는 공공보증사업비 대출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5%에서 한 6% 정도의 금리로 저리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간개발 사업보다는 리스크와 이자 부분이 상당히 낮다. 자, 그렇지만 미분양 우려가 있는 외곽이나 지방, 또 시공사 도산 리스크가 있는 2군 이하의 시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태형건설이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태형건설의 9월달 나온 분기 보고서 내용인데요. 일단 매출 및 수주사항 내용을 한번 보면 전체 매출액이 어마어마합니다. 2조 3,800억 원이 넘는 전체 매출액을 보였고요. 그 중에서 건설 분야가 한 2조 3천억 원,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는 약 98%가량이 건설 분야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건설 분야 중에서도 건축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공사 어떤 사업들을 수주했는지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정말 많은 사업지들을 태형건설에서 담당을 했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조합사업도 무려 2군데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에만 2군데인데요. 의왕시 오전 나구역이랑 그리고 용인 8구역 재개발 사업, 이 2군데 모두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인데, 용인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액 기준으로 지금 이미 약 75%가량의 공정률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매출 대비해서는 한 3-4% 정도에 미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 사업장들의 위치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용인 8구역, 용인 에버라인 근처에 있습니다. 김양장역과 운동장역 요 사이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달 준공 예정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현재 워크아웃 그 채권단에서도 이 용인 8구역은 태형건설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사업장도 한번 보면 위치가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위치가 어디냐면 이 인덕원 동탄선이 새로 개설될 예정인 지역에 위치를 해 있어요. 호계동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쪽 일대가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평촌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역세권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분양성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양가가
현재 결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이쪽 내손동 같은 지역에서 분양했었던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었던 지역으로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고분양가로 분양가를 책정하면 분양이 잘 안 될 만한 지역인 것은 맞다. 그래서 이 해당 두 구역 모두 수도권에 위치는 해 있지만 선호도가 높은 서울 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도 아니어서 이제 분양가를 그렇게 높게 책정할 수는 없는 사업지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전체 매출 대비해서 도급 금액을 보면 오전 나구역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한 1.7% 정도, 그리고 용인 8구역은 한 2.1% 정도로 보여지고요. 공정률은 오전 나구역이 이제 막 10%를 넘어간 상황이고 용인 8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라 75% 이상의 공사액 대비해서 공정률을 보인다. 그래서 용인 8구역은 태형건설에서 계속해서 시공을 하겠지만 의왕 오전 나구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일반적인 시공사가 도급 계약을 맺어서 조합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버리면 계약 조건에 따라서 시공사를 변경할 가능성도 일부 존재는 하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정비사업 수주하는 그 가격대를 보면 기존에 수주했었던 것을 파기하고서 새로운 계약으로 넘어갈 만큼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워크아웃 신청을 했지만 워크아웃 이후에 다시 재기를 해서 굴재건설사로 커나가고 있는 대우건설처럼 상당히 괜찮은 예시도 있기 때문에 그 도급공사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겠다. 그렇게 보여지죠.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분야는 사실은 이런 조합사업을 통한 주택 분양 부문이 아니에요. 수도권 위치에 있는 주택 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일순간 미계약 미분양이 날 수는 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분양 시점 당시의 시장 분위기라던가 정책적인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일부의 미분양이 날 수는 있겠지만 이를테면 뭐 전매 제한을 해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식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자, 준공 전에 언제든 무순위 청약이라는 형태로 인해서 시장에서 소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업들이 바로 주택 분양 부분이다.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리스크가 있죠. 지금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업들은 수익형 상품이라고 불리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월세를 받는 형태의 사업들, 이번에 성수동에서 진행했었던 것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사업이었는데 월세 받으려고 하는 수분양자들이 이 시장에 이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워낙에 시장금리가 높아져서 오히려 수분양자들의 수익률보다도 대출을 끌어다 썼을 때의 금리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 보면 마이너스, 자, 네거티브 레버리지가 형성이 되게 되죠. 즉 받는 월세 가지고 대출 이자조차도 내기 힘든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익형 상품을 분양형, 수익형 호텔, 레지던스, 지식산업 같은 형태의 분양형 수익형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시공사들은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겠다. 하지만 수도권 아니면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아니면 주택분양사업 이런 사업들은 지금 당장은 분양이 고분양가로 인해서 좀 안 될 수는 있어도 자, 정책적인 완화책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준공까지 기간 중에 분양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같이 투자를 대기하고 있는 수요자들은 어떤 재개발 예정지를 눈여겨보셔야 되는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자료가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의 세대수 비율입니다. 어떤 비율이냐면 전체 세대 규모 중에서 조합원이 가지고 가는 비율, 그리고 일반 분양분, 그리고 임대세대에 대한 백분위 비율이에요. 전체 세대 규모를 100이라고 했을 때 약 30%가량을 조합원들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 정도로 책정이 되니까 나머지 47에서 한 50%가량은 일반 분양으로 형성이 되게 돼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사업은 거의 80%, 90%가 다세대 조합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이런 사업지 같은 경우는 번동 시범사업지처럼 일반 분양분이 절대로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70% 이상을 조합원 분양분으로 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무리 종상향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상향 되는 분야로 인해서 비중이 좀 줄어들었을 때 이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늘어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종으로 종상향 받은 사업지가 조합원 분양 물량이 60에서 65%가 된다면 임대주택 물량은 거의 20%가량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일반 분양 물량은 기껏 해봤자 15에서 한 20%
10%가량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랬을 때의 단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시공사가 흔들리고 PF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됐을 때 당연히 발주자인 조합 측에서는 더욱더 상위 클래스에 있는 1군 시공사만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1군 시공사들은 보통은 아주 상급지 아니면 규모가 큰 사업장 이외에는 정비사업을 수주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개발사업 자체가 시공사 입장에서 대단한 사업성을 보이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먹을 게 더 적으면 적었지 일반적인 사업보다 먹을 게 많은 사업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다 모든 지역에 있는 사업장들이 전부 다 1군 시공사만 찾는다. 당연히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 보면 시공사들의 도급 단가가 비싸지고 또 리스크 대비한 프리미엄으로 금리가 높아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조합사업 입장에서 조합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늘어나는 비용을 일반 분양분을 통해서 일반 분양 수분양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사업지여야 돼요. 즉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사업성이 좋은 사업지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사업지 중에 하나가 이런 번동 같은 지역이에요. 번동 같은 경우는 다세대 조합원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은 다 30-40평대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는 단독 조합원들로 구성된 사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 물량이 적고 오히려 일반 분양 물량이 훨씬 더 많은 사업지가 된다. 이런 사업지 중에서 상급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노량진 같은 사업지. 이런 사업지들을 잘 골라서 예정지에다가 투자를 해야 우리가 앞으로 발생할 내년 초에부터 계속 시장에서 떠돌게 될 이 PF 리스크, 시공사 도산 리스크를 충분히 다 상쇄시키면서도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수 비율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번동 사업지는 단독 조합원의 머릿수 대비한 비중이 80%가 넘어가는 구역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비용 증가를 일반 분양 수분양자들 그리고 임대주택 매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지다. 그래서 이런 사업지들 잘 골라서 내년에 옥석 가리기 잘해야겠다. 요약해 보면 되겠고요. 자,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한번 더 요약을 해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저는 대마불사 그리고 too big to fail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너무 큰 건설사, 너무 큰 금융사가 무너지는 것은 정책적으로건 금융당국 입장에서건 무조건 막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정도를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씩 옥석 가리기로 구조조정 장세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기존의 조합사업장들 중에서 시공사 선정을 끝마친 그런 사업장들도 이 불안감 때문에 분위기가 죽어버리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1군 시공사들 선호 현상은 더욱더 도드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굴지의 1군 시공사들은 특히 정비사업을 영업할 때 도급 단가를 훨씬 더 높일 예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에도 이미 평당 1,000만 원 시대로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1,000만 원이 우습게 여겨지는 정도로 도급 단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장들을 접근을 해야 되냐면 초기 사업장들 중에서 사업성이 높아서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들의 급매를 노리셔야겠다. 그래서 이런 급매들이 내년에 아마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이런 급매들을 입 벌리고 돈 쥐고 앉아서 기다린다고 누가 입에 떠넘겨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현장 돌아다니셔야 되고요. 체크리스트 만들어 두셔야 돼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아파트들도 권역별로 어느 지역들 눈여겨보셔야 되는지 다 설명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구역별로 사업성 분석해 놓은 상태에서 이 가격 정도면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이다. 눈을 튀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같은 장에서 튀어나오는 급매들을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에서 잘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예정지 같은 경우는 이런 분석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제가 해드립니다. 제가 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물건에 대한 소개까지 해드리는 오프라인 강의를 토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1월 달에 있는 오프라인 강의 미리 예약해주시고 참석해주시면 내년에 있을 급매 잡는 투자 훌륭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